안녕하세요. 세상만사 신기한 이야기를 옛날 이야기처럼 술술 풀어드리는 과학을 듣다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문득 궁금해지네요. 지금 우리 구독자께서는 따뜻한 아랫목에 계신가요? 아니면 볕 좋은 공원 벤치에 계신가요? 전국 팔도 어느 동네에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신지 댓글로 살짝 귀띔해 주시면 제가 그쪽을 향해 더 반갑게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야기 보따리를 한번 풀어볼까요?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누어 볼 이야기는 참으로 마법 같으면서도 엄연한 진짜 과학 이야기입니다. 아, 벌써부터 아주 흥미진진한데요. 네, 우리 선생님들께서 수십 년 동안 살아오시면서 그 철석같이 믿어오신 세상의 당연한 이치들 있지 않습니까? 그 상식들이 눈에 보이지도 않는 아주 작은 알갱이들의 세계로 들어가면 완전히 뒤집힌다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에 상식이 전혀 통하지 않는 참 유지경 같은 세상이네요. 동무지 믿기지가 않으실 텐데 저도 처음 이 학문을 접했을 때는 제 눈과 귀를 의심했거든요. 아, 명색이 전문가이신 분도 처음에 그러셨군요. 아유, 그럼요. 하지만 우리 구독자님들 미리 걱정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그 골치 아픈 수학 공식이나 꼬부랑 외국어 용어는 오늘 이 자리에 아예 드리지도 않겠습니다. 참 다행입니다. 마음이 푹 놓이네요. 그저 우리네 마당에서 맷돌 돌리고 밭에서 농사 짓는 그런 친숙한 인생사에 빗대어서 이 신기한 도깨비 마을을 아주 재미있고 꼼꼼하게 안내해드릴 테니까요. 편안하게 귀만 기울여주시면 됩니다. 참으로 든든합니다. 사실 우리네 삶이라는 게 가만히 돌이켜보면 꽤나 정직하고 반듯한 궤도를 따라 흘러오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봄에 부지런히 밭에 나가 씨를 뿌리면 가을에 넉넉히 거두어드리는 게 세상의 당연한 이치지요. 네, 그리고 마당에서 돌을 휙 던지면 부드럽게 포물선을 그리며 땅에 툭 떨어지고요. 그게 바로 수천 년 동안 인류가 믿어온 아주 든든한 세상의 규칙이었습니다. 내가 지금 이 돌을 어떤 힘으로 던졌는지 알면 그 돌이 정확히 어디에 떨어질지 단박에 알 수 있는 그런 뻔한 이치 말이죠. 정확하십니다. 옛날 과학자들도 똑같이 생각했어요. 학자들은 이런 이치를 두고 고전 역학이니 하는 좀 어려운 이름표를 붙였습니다만 결국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난다는 인과율의 지혜입니다. 아, 심은 데 콩난다. 아주 딱 와닿네요. 옛날 분들은 이 세상이 아주 정교하게 잘 만들어진 커다란 괴종시계와 같다고 믿으셨습니다. 태엽이 톱니바퀴랑 딱딱 맞물려 돌아가듯이 말입니다. 모든 일에는 분명한 원인이 있고 그 결과가 한치의 오차도 없이 맞아떨어진다는 거군요. 네, 그래서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저 별자리들이 내년 이맘때면 정확히 어느 자리에 가 있을지, 당장 내일 아침 해가 몇 시 몇 분에 산등성이 위로 떠오를지 다 자로 잰 듯 계산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어긋남 없이 돌아가는 질서정연한 세상 속에서 우리 인류는 참 큰 안도감을 느끼며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평화롭던 과학마을에 아주 이상한 손님이 찾아오면서 믿음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그 기막힌 이야기의 시작이 바로 우리가 매일같이 마주하는 빛 때문입니다. 아니, 아침에 창호지 문을 뚫고 들어오는 따사로운 햇살이나 밤길 밝혀주는 등불, 그 흔하고 고마운 빛 말인가요? 네, 바로 그 빛이 과학자들을 완전히 혼란에 빠뜨린 주범이었습니다. 흔하디 흔한 빛의 정체를 돋보기 들이대듯 가만히 들여다보니 이 녀석이 도무지 앞뒤가 맞지 않는 회개한 행동을 하고 있었거든요. 우리 구독자님들께서도 다 아시는 그 나무에서 사과 떨어지는 거 보고 만유인력 발견한 천재, 뉴턴 할아버지 이야기가 여기서 나오죠? 맞습니다. 17세기에 뉴턴 선생님이 빛을 연구하시더니 빛은 아주 작은 알갱이들로 이루어져 있다고 딱 못을 박으셨습니다. 해변에 모래알처럼 미세한 빛 알갱이들이 쏟아져 들어와서 우리가 밝음을 느낀다고요. 천하의 뉴턴 할아버지가 하신 말씀이니 온 세상이 당연히 알갱이가 맞겠구니 하고 고개를 끄덕였겠네요. 감히 토를 달기 어려웠을 텐데요. 그럼요. 그런데 세월이 흘러 19세기 초가 되자 토마스 영이라는 젊은 의사가 나타나서 아주 맹랑한 실험을 하나 벌입니다. 의사가 빛 실험을요? 어떤 맹랑한 짓을 했습니까? 빛은 딱딱한 알갱이가 아니라 마치 잔잔한 연못에 돌멩이를 던졌을 때 사방으로 퍼져나가는 부드러운 물결과 같다고 주장하고 나선 겁니다. 널판지에 아주 좁은 구멍 2개를 나란히 뚫어놓고 그 사이로 빛을 통과시켜보는 실험을 했지요. 가만히 있자. 만약 빛이 뉴턴 할아버지 말씀대로 모래알 같은 알갱이라면 구멍 2개를 통과한 녀석들은 뒤편 벽에 나란히 딱 2줄 자국만 남겨야 당연한 이치 아닙니까? 바로 그겁니다. 직진해서 부딪히니까요. 그런데 참으로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설마? 2줄이 아니었나요? 네, 뒤편 벽에 2줄이 아니라 아주 여러 줄의 얼룩덜룩한 무늬가 나타난 겁니다. 세상에 파도처럼요. 맞습니다.
바다에서 두 갈래의 파도가 서로 만나 출렁거리며 얽히고 설키듯이 빛들이 서로 부딪히며 여러 줄의 간섭 무늬를 만들어낸 것이죠. 오직 출렁이는 파도 같은 물결일 때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아유, 그 실험 하나 때문에 천하의 뉴턴 선생님이 틀렸단 말이냐 하면서 온 동네가 시끄러웠겠습니다. 발칵 뒤집혔지요.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잘 아는 친숙한 천재 할아버지 아인슈타인이 등장하면서 또 한 번 판이 뒤집어집니다. 또 한 번요. 이번엔 또 무슨 기막힌 일이 일어났나요? 20세기 초에 헝클어진 머리의 아인슈타인 선생님이 혜성처럼 등장해서 쇠로 된 단단한 금속판에 빛을 쪼여봤습니다. 그랬더니 빛이 마치 당구공처럼 금속판에 쾅 부딪히면서 그 안에 있던 전자들을 바깥으로 톡톡 쳐내더라는 겁니다. 오, 그런 건 물결처럼 부드러운 파도라면 절대 일어날 수 없는 현상 아닙니까? 네, 영락없는 딱딱한 알갱이의 모습이었죠. 그래서 아인슈타인은 가만 보니 빛은 알갱이의 송질도 떡하니 가지고 있다,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참, 제가 이 복잡한 상황을 제대로 이해한 건지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아유, 그럼요. 말씀해 보시죠. 제 머릿속으로는 마치 시장통 채소가게 김씨가 떠오릅니다. 어떤 사람 눈에는 주름살 지긋하고 인자한 할아버지로 보이는데 고개를 돌려 다른 사람 눈으로 보면 험상궂고 기운센 젊은이로 보인다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거잖아요. 이야, 정말 기가 막히게 생생한 비유십니다. 정확하게 보셨어요. 하나의 존재가 두 가지 얼굴을 동시에 가질 수 있다니요. 당시 네로라 하는 과학자들이 며칠 밤낮을 새우며 머리를 쥐어뜯었을 만합니다. 어떤 때는 연못의 물결처럼 흐르다가 어떤 때는 단단한 돌멩이처럼 굴었으니까요. 그런데 선생님, 이 골치 아픈 이야기는 단순히 빛 하나에만 국한된 게 아니었습니다. 그럼 세상 다른 것들도 다 얼굴이 두 개씩이란 말씀이신가요? 네, 우리가 매일 발을 딛고 서 있는 단단한 땅, 그리고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가장 작고 보이지 않는 알갱이들, 즉 원자의 미세한 세계로 들어가 보면 평생 상식이라 믿었던 것들이 통째로 뒤집혀 버린다는 무서운 서막이었던 셈입니다. 야, 우주가 생각보다 훨씬 말랑말랑한 반죽 같네요. 그런데요, 방금 우리가 만지는 물건들도 그렇다고 하셨는데 지금 제 곁에 있는 찻잔이나 돋보기 안경은 어제도 오늘도 늘 이 자리에 얌전히 놓여 있거든요. 우리 눈에 보이는 큰 세상에서는 그렇지요. 제가 한눈 판다고 찻잔이 밥그릇으로 둔갑하거나 순간이동을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아주 작은 마을로 가면 뭐가 어떻게 달라지는 건가요? 선생님, 옛날 마당에 옹기종기 모여 앉아 맷돌질 해보신 기억이 나시는지요? 그럼요. 불린 콩 한 움큼 집어넣고 어차구니를 뱅글뱅글 돌리다 보면 콩물이 흘러나오잖아요. 맞습니다. 처음엔 분명히 동글동글하고 단단했던 콩알들이 어느새 형체도 짐작할 수 없는 뽀얀 콩물이 되어 나오지 않습니까? 이 작은 알갱이들의 세계가 바로 그 맷돌질과 꼭 닮아 있습니다. 맷돌질이요? 좀 더 쉽게 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아는 세상에서는 곶감을 훔쳐간 녀석이 동쪽 마을이든 서쪽 마을이든 반드시 한 군데에만 있어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이 조그만 알갱이들은 참으로 얄궂습니다. 우리가 눈을 크게 뜨고 쳐다보기 전까지는 동쪽에도 있고 서쪽에도 있으며 심지어 그 사이 어느 언저리쯤에도 몽땅 동시에 퍼져 있다는 겁니다. 세상에 한 녀석이 사방에 동시에 퍼져 있다고요? 네, 마치 시골 마당에 자욱하게 내려앉은 새벽 안개 같다고나 할까요? 아, 안개가 마당 구석구석 장독되며 대돌이며 사방에 스르르 스며들어 존재하는 것처럼요. 바로 그겁니다. 안개가 어느 한 구석에만 돌멩이처럼 뭉쳐있지는 않으니까요. 과학자들은 이 상태를 여러 가능성이 포개져 있다고 해서 중첩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정말 기가 막힌 건 지금부터입니다. 여기서 더 놀라운 일이 있나요? 간에 맷돌에 갈려 나온 콩물처럼 한 점으로 쫙 응축되어 버립니다. 아, 아이쿠 들켰네 하면서 점잖은 알갱이 모습으로 한 군데 딱 나타나는 건가요? 맞습니다. 쳐다보기 전에는 온 사방에 퍼져 있다가 눈길을 주면 얌전하게 한자리에 고정되는 셈입니다. 그 말씀을 들으니 예전에 아인슈타인 할아버지도 너무 기가 차서 화를 내셨다는 일화가 떠오릅니다. 아니 그럼 내가 밤하늘의 달을 안 쳐다보고 있으면 그 커다란 달이 존재하지도 않는단 말이냐 하고 따져 물으셨다지요. 네, 우리 구독자님들께서도 눈 감는다고 세상이 통째로 없어지다니 말도 안 돼 하실 텐데 이 작은 세계에서는 바라보는 그 순간의 눈길 자체가 세상의 모양새를 결정지어버린다는 이치입니다. 참 오묘하네요. 또 다른 신기한 이야기도 있다면서요? 바로 뚠뛰기 하는 씨앗입니다. 선생님, 우리가 삐거덕거리는 나무 계단을 1층에서 2층으로 오를 때를 떠올려 보십시오. 계단 오를 때는 1단에서 2단으로 발을 디딜 때 그 사이 텅 빈 허공을 반드시 거쳐야만 올라갈 수 있죠. 중간을 통째로 생략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이 원자 마을의 알갱이들은 기운을 얻어 위로 올라갈 때 중간 과정을 아주 통째로 건너뛰어 버립니다. 1층에 있던 녀석이 눈 깜짝할 새 2층으로 뿅 하고 나타난단 말입니까? 네, 이동하는 찰나에 중간 허공에는 아예 존재하지도 않았다는 것이 더 놀라운 사실입니다. 과학자들은 이를 양자도약이라고 부르죠. 중간을 거치지 않고 훌쩍 뛰어오른다니. 가만 듣다 보니 우리네 굽이치는 인생사와 참 많이 닮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 인생사요. 어떤 면에서 그렇게 느끼셨을까요? 살면서 어느 순간 가슴을 탁 치며 아, 그렇구나 하고 깨달음을 얻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어제의 나와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어른으로 훌쩍 성장해버리는 그 깨달음의 순간이 어쩌면 우리 삶의 양자 도약이 아닐까 싶어서요. 야, 정말 무릎을 탁 치게 만드는 따뜻하고 깊은 해석이십니다. 이 미시세계의 또 다른 특징은 모든 일이 확률이라는 느슨한 그물망에 걸려 있다는 점입니다. 고전 과학에서는 쇳덩이를 던지면 정확히 저 대돌 옆에 떨어진다고 100% 확신했었잖아요. 하지만 여기서는 우주가 그렇게 단호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글쎄요, 저기 대돌 옆에 떨어질 가능성이 한 80%쯤 되고 장독대 근처로 갈 가능성이 한 20%쯤 됩니다 하면서 여지를 두거든요. 그거 참 농사 짓는 마음과 똑같네요. 봄날에 정성을 다해 고추 모종을 심어도 흙과 날씨를 보며 올해는 비가 제법 오니 풍년일 확률이 높겠구나 짐작만 할 뿐 결과는 장담할 수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맞습니다. 우주도 자를 대고 선을 그은 듯 빡빡한 게 아니라 흐릿하게 가능성을 열어둔 채 둥글둥글 돌아간다는 뜻이죠. 그래서 닐스 보어라는 지혜로운 학자는 제자들에게 이런 농담도 남겼습니다. 어떤 농담인가요? 양자역학을 처음 접하고도 정신이 아찔해지지 않는 사람은 이 학문을 털끝만큼들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라고요. 혹시 우리 구독자님들께서도 지금 뒷머리가 땡겨오신다면 아주 완벽하게 이해하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아유, 위로가 되네요. 자, 그럼 이 안개처럼 흐릿한 녀석들이 도대체 어떻게 술래잡기를 하는지 조금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무리 얄미워도 현미경이나 아주 좋은 장비로 자세히 들여다보면 꼬리를 잡을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안타깝게도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달빛 하나 없는 캄캄한 금은밤에 마당에서 잃어버린 바늘을 찾는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당연히 손전등을 환하게 켜서 불빛을 비춰야 찾을 수 있겠지요? 그런데 이 작은 양자 녀석들은 우리가 불을 켜서 눈으로 확인하려는 찰나 그 손전등 불빛의 미세한 힘에 튕겨 맞아서 휙 날아가 버립니다. 빛에 맞아서 날아간다고요? 워낙 가볍다 보니까요. 방 안에 떨어진 깃털 찾겠다고 강력한 전등을 켰다가 그 빛의 열기만으로 깃털이 흩날려 버리는 꼴입니다. 이것이 인류가 제 아무리 똑똑해도 양자의 정체를 동시에 정확히 알아낼 수 없는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머릿속에 아주 커다란 당구대를 하나 놓아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방구장에서 큐대로 공을 치면 정해진 길을 따라 굴러가고 우리는 그걸 빤히 볼 수 있잖아요. 이 당구공을 좁쌀보다 100배 작게 줄여서 도깨비공으로 만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도깨비공은 눈 감고 있을 때는 당구대 바닥 전체에 아주 얇게 펴바른 물감처럼 스며들어 있습니다. 왼쪽 구석, 오른쪽 구석에 다 있죠. 그러다가 우리가 어디 숨었지 하고 스위치를 찰칵 켜는 순간 펴져 있던 물감이 딱딱한 당구공으로 변신해서 한 군데 딱 멈춰서는 거군요. 네, 문제는 이 녀석이 왼쪽에서 나타날지 오른쪽에서 나타날지 며느리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저 확률로 짐작할 뿐이죠. 청년 하이젠베르크가 이 애간장 타는 현상을 두고 불확정성의 원리라는 것을 발표했습니다. 어디에 있는지 찾으려다 어디로 가는지 놓친다. 요약하자면 두 마리 토끼를 절대로 동시에 잡을 수 없는 우주의 법칙인 셈이네요. 정말 훌륭한 요약이십니다. 조그만 알갱이가 당장 어디에 있는지 잡으려고 강한 불빛을 비추면 정통으로 맞은 녀석이 엉뚱한 방향으로 튕겨나가서 어디로 날아갈지 알 길이 없어집니다. 반대로 놀라지 않게 아주 희미한 불빛을 비추면 어두워서 대돌 밑인지 장독대 뒤인지 위치가 안 보이고요. 네, 이것은 기술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우주 본연의 성질입니다. 부처님 손바닥 안에서 손오공이 아무리 재주를 넘어도 한계가 있듯 우주가 허락한 선을 넘어 두 가지를 다 알 수는 없다는 우주의 겸손함 같은 것이지요. 그 하이젠베르크라는 분의 얽힌 사연도 꽤 눈물겹다고 들었습니다만. 겨우 24살 때 일입니다. 봄날 꽃가루 알레르기가 너무 심해 얼굴이 퉁퉁 붓는 바람에 나무 한 그루 없는 삭막한 헬골란트라는 바위섬으로 요양을 떠났습니다. 아유, 타지에서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겠네요. 풀 한 폭이 없는 외로운 섬에서 매일 밤 바다를 보며 고민했지요. 보이지 않는 세계를 어떻게 설명할까 하고요.
그러다 새벽 동틀 무렵 흩어진 생각들이 톱니바퀴처럼 맞춰진 겁니다. 마침내 깨달음을 얻었군요. 보통의 수학 대신 옛날 장부 쓰듯 줄을 맞춰 적는 행렬이라는 방식을 썼는데 밤새 계산을 마치고는 붉은 해를 보며 미친 듯이 환호성을 질렀다고 합니다. 우주의 비밀을 풀었다고요. 그렇게 호기롭게 외쳤으니 기성세대 과학자들 반응이 아주 만만치 않았겠습니다. 아인슈타인 할아버지는 계속 탐탁지 않아 하셨잖아요. 그야말로 노발대발하셨죠. 모른다는 것을 뻔뻔하게 원칙이라고 내세우다니 이건 길거리 점쟁이들의 말장난이다 하고 호통을 치셨습니다. 세상은 설계도에 따라 명확히 돌아간다고 굳게 믿으셨으니까요. 하늘이 주사위 놀이를 할 리가 없다라는 유명한 말씀도 이때 터져나왔습니다. 그러자 하이젠베르크의 스승인 닐스 보어가 다독이며 맞받아쳤습니다. 선생님, 하늘이 주사위를 굴리든 모여 앉아 유술 놀든 아래에 있는 우리가 감히 이래라 저래라 훈수 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대자연이 펼쳐 보여주는 대로 겸허히 받아들이자고요. 참 가만 들어보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우리네 자식 농사나 당장 내일 날씨와 똑같네요. 하루하루 밭을 메고 정성을 다할 뿐 결과는 하늘 뜻에 맡기는 인생사 말입니다. 어쩌면 양자역학이라는 학문은 인생의 그 씁쓸하고도 아름다운 불확실함을 긍정하는 철학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정말이지 공감 가는 말씀입니다. 자, 이 천재들의 자존심 싸움이 어떻게 그 유명한 슈레딩거의 고양이 이야기로 번졌는지 한번 보실까요? 1935년에 슈레딩거라는 깐깐한 과학자가 머릿속으로 생각 실험을 하나 만듭니다. 철로 된 상자 안에 고양이를 가두고 미세한 독가스 장치를 달아넣는 상상을 했죠. 양자 알갱이가 왼쪽으로 튀면 독가스가 나와 고양이가 죽고 오른쪽으로 튀면 멀쩡하도록 설계한 거군요. 세상이 끔찍해라. 상상이라지만 대체 왜 그런 무시무시한 생각을 한 겁니까? 아까 닐스 보어 일파가 양자는 안개처럼 동시에 퍼져 있다고 주장한 게 깐깐한 슈레딩거 눈에는 너무나 억지스럽고 꼴보기 싫었던 겁니다. 그래서 일침을 놓았죠. 당신들 말대로 뚜껑 열기 전까지 알갱이가 사방에 퍼져 있다면 독가스도 터진 상태와 안 터진 상태가 섞여 있어야 하고 결국 고양이도 살아있는 상태와 죽은 상태가 섞여 있어야 한단 말이냐 하고 비꼰 겁니다. 가만 그게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아요. 우리 살림에 빗대어 보자면 가스불 위에 된장찌개를 보글보글 끓일 때 아직 숟가락으로 간을 보기 전에는 그 찌개가 짠지 싱거운지 우리 머리로는 알 길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혀를 대봐야 알죠. 그런데 양자 세계에서는 단순히 모르는 상태가 아니라 실제로 짠맛과 싱거운 맛이라는 두 가지 다른 운명이 한 냄비 안에서 묘하게 섞여 존재하다가 혀끝이 닿는 순간 하나의 맛으로 확정되어 버린다. 이런 뜻이군요. 슈레딩거는 그걸 억지라고 놀린 거고요. 선생님의 된장찌개 비유 덕분에 아주 명쾌해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기막힌 반전이 일어납니다. 비난을 들은 닐스 보어와 젊은 제자들이 화를 내기는커녕 오히려 무릎을 치며 박수하고 좋아한 겁니다. 맞습니다. 뚜껑을 열기 전까지 고양이는 살아있으면서 동시에 죽어있는 게 맞습니다. 하고 환호했죠. 아이고, 슈레딩거가 놀리려고 지어낸 고양이가 오히려 양자역학을 대표하는 가장 유명한 상징이 되어버렸군요. 네, 과학자들은 이 상태를 양자 중첩이라고 부릅니다. 슈레딩거 입장에서는 참 부글부글 끓었겠네요. 그런데 저는 아인슈타인 할아버지를 평생 밤잠 설치게 만들었다는 그 실대계 놀이 이야기도 무척 궁금합니다. 아까 빛보다 빠른 건 절대 없다고 단언하셨다면서요. 네, 상대성 이론의 절대 법칙이었죠. 그런데 이 작은 녀석들의 행동을 보면 거리가 아무리 수만리 떨어져 있어도 즉각적으로 반응을 합니다. 쌍둥이처럼 꽃같이 생긴 전자 두 개가 있다고 쳐보죠. 하나는 서울 남산에 두고 다른 하나는 태평양 건너 미국 뉴욕에 두었습니다. 네, 아주 멀리 떨어뜨려 놓았군요. 서울에 있는 녀석을 툭 건드려서 오른쪽으로 팽글팽글 돌게 만들면 단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뉴욕에 있는 녀석이 반대인 왼쪽으로 핑그르르 돌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전화를 건 것도 아닌데 말이죠. 아인슈타인 할아버지가 기겁을 하셨겠네요. 이건 귀신 곡할 노릇이고 유령 같은 짓거리다. 어떻게 빛보다 빨리 마음을 아느냐 하셨겠죠. 네, 유령 같은 원격작용이라 부르며 마법 취급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니 수십 년을 한 지붕 아래에서 지지고 볶으며 함께 산 노부부의 인형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바깥 양반이 밖에서 발목을 크게 삐끗하면 그 시간 안방에서 바느질을 하던 할머니가 왠지 모르게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며 당신 발목이 시큰거리는 것을 느끼는 그런 깊고 운명적인 연결고리 말입니다. 매우 참 따뜻하고 아름다운 해석이십니다. 과학자들은 이것을 양자 얽힘이라고 부릅니다.
이 알갱이들이 얼마나 미세하고 기묘한지 덧붙이자면 원자를 크게 부풀려서 저 널따란 상암동 축구 경기장만 하게 만들었다고 쳐보겠습니다. 거대하게 부풀렸군요. 그 거대한 경기장 한가운데 덩그러니 앉은 파리 한 마리가 원자핵이고 저 멀리 관중석 맨 끝에 날아다니는 좁쌀만한 먼지 한 톨이 전자입니다. 텅 빈 공간 안에서 파리와 먼지가 서울 부산을 100만 번 왕복할 만큼 떨어져 있어도 한 번 얽혀 있기만 하면 즉각 서로의 상태를 알아챈다는 겁니다.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던 학자들끼리 다투기도 치열하게 다투었겠어요. 네. 1927년 솔베이라는 곳에서 전 세계 최고의 천재 29명이 모여 회의를 열었는데 무협지가 따로 없었습니다. 아인슈타인을 아침마다 이건 이래서 모순이야 하며 공격하고 보어는 낮 내내 담배만 피우며 끙끙대다가 저녁에 완벽하게 방어해냈지요. 결국 현대과학은 그 유령 같은 현상이 우주에 실제한다는 것을 증명하며 스승 보호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얽히고 설킨 옛간 이야기를 듣다 보니 참 시간이 훌쩍 지났네요. 눈을 감고 곱씹어 보면 이 골치 아픈 서양 과학 이야기가 사실은 선생님들께서 묵묵히 걸어오신 인생사와 너무나도 닮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내내 그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늘 눈에 보이고 확실한 것만 쫓아 숨가쁘게 살아왔지요. 내일 무슨 일이 닥칠지 모르면 불안해서 밤잠을 설쳤고요. 하지만 우주의 밑바닥은 톱니바퀴 같은 기계가 아니라 유연한 확렬이었습니다. 모든 게 정해진 대로만 굴러간다면 땀 흘려 애쓰는 우리 인생에 무슨 희망과 반전이 있겠습니까? 이 나이에 뭘 하겠나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아직 아무것도 결정되지 않았다는 이 불확실성이야말로 우리가 다채로운 가능성의 안개를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응원이 될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 안개 같던 가능성이 우리가 쳐다보는 순간 하늘에 뚜렷던 알갱이로 응축된다는 사실도 참 마음에 깊이 남습니다. 아까 파동함수의 붕괴라고 하셨죠? 저는 이걸 우리 마음이 머무는 곳에 세상이 열린다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는 눈길로 보면 가시밭길이 되지만 자애로운 시선으로 바라보는 순간 그 쉽부연 안개들이 행복이라는 알갱이로 우리한테 내려앉지 않습니까? 선생님들의 따뜻한 시선 한 번이 기적을 만들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리고 멀리 떨어져서도 즉각 마음이 통한다는 사실 역시 큰 위안이 됩니다. 나이 들어 백발이 성성해지면 자식들도 떠나고 외롭게 저물어 간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한솥밥 먹던 사람들과 이미 단단히 얽혀 있어서 깊이 그리워하면 닿게 되는 비국소성이 곧 우리의 인연이자 사랑이라는 사실이지요. 네, 제자리 걸음인 줄 알았던 인생이 지혜가 충분히 쌓이면 전혀 다른 차원으로 훌쩍 뛰어오르는 양자 도약처럼 오늘 방송을 들으시며 성취하신 시간이 커다란 도약의 양분이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정말 아름답고 값진 도약이 될 것입니다. 선생님, 가만히 한번 상상해 보시겠습니까? 아주 작은 알갱이들이 우리가 바라보는 순간에야 그 진짜 모습을 드러낸다면요. 어쩌면 저 밤하늘에 반짝이는 수많은 별과 은하수도 우리 인류가 수천 년 동안 다 함께 경이로운 눈으로 우러러보고 기억하고 사랑해 주었기 때문에 흩어지지 않고 저렇게 아름다운 모양을 유지하며 우리 곁에 있는 것은 아닐까요? 이 광활한 우주를 하나로 꽉 묶어주는 진짜 힘은 다름 아닌 우리들의 따뜻한 시선과 관심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가슴이 참 먹먹해지는 멋진 상상이네요.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 입맛에 좀 맞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평소에 뉴스나 신문을 보시다가 이건 도대체 무슨 원리일까 하고 궁금했던 게 있다면 주저 말고 아들, 딸에게 말하듯 댓글로 적어주십시오. 제가 돋보기 쓰고 꼼꼼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화면에 있는 엄지척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시면 다음번에도 제가 길 잃지 않고 구독자 댁으로 바로 찾아올 수 있답니다. 저희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과학을 듣다였습니다. 늘 강건하십시오.